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5년간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이번 시간에는 기초 양리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신다면 모두 맞히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기초 양리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매번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초 양리는 약물과 약물 작용, 약물의 종류별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과 약물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투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진단, 그리고 통통 및 불편감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의 구비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해야 되고, 강도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치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적어야 하고, 바람, 현상이 없고, 선택의 폭이 있어야 합니다. 값이 싸고,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물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하반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약물의 형태는 액체, 고체, 반고체로 구분이 됩니다. 약물의 특성을 설명해 놓고 어떤 종류인지를 고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약은 약을 물에 녹인 것으로 안약과 양치액 등과 같은 형태를 말하며, 시럽은 쓰거나 불쾌한 맛을 감추기 위해 당뇨 또는 감미제를 함유하는 의약품의 용액입니다. 주로 소아청소년과에서 처방되는 액체약입니다. 다음으로는 로션인데요. 로션은 의약품을 수성의 액 중에 미세 균등하게 분산시킨 것입니다. 유제는 물에 불용성인 액체 상태의 약품을 분산시켜서 유상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현탁제는 물에 불용성인 고체 상태의 약품을 물의 미세한 분말로 균등하게 분산시킨 것입니다. 팅크제는 약물을 에탄올과 혼합한 액체이며, 주사제는 피부 내, 점막 등 체내에 적용하는 묵은 제제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고체 또는 반고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루약은 한 개 또는 두 개의 의약품을 가루로 만든 것이고, 캡슐은 액체나 가루 등의 약물을 캡슐제로 감싸서 삼키기 용이하게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정제는 가루약을 일정한 모양으로 납작하거나 둥글게 압착하여 만든 것이고, 연고는 피부에 도포할 수 있는 상태에 적당한 조도로 균등하게 반고형으로 만든 외용제입니다. 좌약은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을 해서 항문이나 요도, 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형의 외용제입니다. 이번에는 약물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약병, 약상자 등 약을 담는 그릇은 언제나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액체 종류의 약품도 증발되기 쉽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정제, 환제라도 열어두면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연고, 리니멘트, 마사지용 알코올, 소독약 등은 약장에 다른 칸막이에 따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간호사에게 보고한 후 투약을 중지해야 하고, 라벨이 손상되거나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물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관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약은 30도씨 이하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하고, 2에서 5도씨 냉함수에 보관하는 약물로는 혈청, 예방 백신, 알부민, 헤파린, 인슐린, 혈액 응고인자 등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PPD는 결핵 진단 테스트 시약이고, BCG 용액은 결핵 예방접종으로 2에서 5도씨에서 보관을 냉함수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10도씨 전후에 보관해야 하는 약물이 있는데요. 기름 종류의 약품이 해당됩니다.
또한 실온 보관을 해야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좌약입니다. 냉장 보관했던 약이라고 한다면 실온에 두었다가 녹인 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 냉장고의 온도 점검은 하루에 2번, 2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편제제와 마약 종류는 라벨을 부착한 후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약은 반드시 잠궈두고 항상 근무 교대시마다 수량과 종류를 확인한 다음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간호사가 열쇠로 이중 잠금하여 보관을 해야 합니다.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거나 투약하고 남은 마약은 버리지 않고 약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약을 잘못 사용하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용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와 19년 하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밀봉 용기는 약을 취급하거나 저장 중에 내용물이 미생물 등의 침입으로 오염의 염려가 없도록 만든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로 앰플과 바이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밀 용기는 약물 내용이 액체, 고체인 것에 수분의 침입, 손실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용기로 열었다가 다시 기밀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 예가 과산화수소입니다. 세 번째로 밀폐 용기는 약물을 저장하는 동안 약품의 손실, 파손, 이물의 혼합을 막기 위한 용기이며 네 번째로 차광 용기는 약물을 빛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갈색이나 청색의 차광용 유리병입니다. 보통 차광 용기에 사용되는 약물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이 차광 용기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국소작용은 약물을 투여한 후 국소에 나타나는 양리작용을 의미합니다. 전신작용은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된 후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선택작용은 특별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장기에서 양리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작용은 모든 장기에서 친화성이 있어서 양리작용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작용은 약물이 직접 접촉한 장기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간접작용은 약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은 장기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치료작용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작용을 말하며 부작용은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작용입니다. 독작용은 부작용 중에 건강을 심히 해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작용입니다. 작용 대시기는 투약 후 신체가 약물에 처음 반응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반감기는 처음 투약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정체기는 약물 복용 후 혈장 내에서 유지되는 약물의 농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는 약물이 혈류 내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하고 분사는 흡수된 장소에서 작용 장소까지의 이동 과정입니다. 대사는 배설이 용이하도록 저활성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독작용은 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배설은 대사산물과 약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으로 신장의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축적작용은 약 복용 시 신체에서 배설이 늦게 되는 약을 사용할 때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 예로 디곡신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사제는 설사 시 배설을 늦추는 약물로 장기간 복용했을 때에는 배설장애가 즉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제는 소장과 대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장 내용물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약물로 임신 말기 임산부에게는 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투여 시 관찰 및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국가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몰핀과 데메롤은 마약성 진통제로 호흡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투약 전 반드시 호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곡시는 디기탈리스 제제로 심박출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투여되는 것으로 관찰해야 할 사항은 맥박입니다. 서맥, 즉 맥박이 60회 미만으로 측정되었을 때에는 의사에게 보고하고 투약을 연기해야 합니다. 항응고 약물인 쿠마딘, 와파린, 헤파린은 응고 시간을 확인한 후 투여를 해야 하고 이뇨제는 저칼륨 혈증 등을 확인한 후 투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투약을 거부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약 거부 이유를 파악한 후 간호사나 의사에게 투약이 안 된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약물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및 연령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체중 60에서 90kg, 나이 18세에서 65세를 기준으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 체격이 적고 지방 비율이 높아서 남자보다 적은 용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수유기 등에는 태아 및 영유아에게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투여 시기에 따라서도 흡수의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공복 시 약물의 흡수가 빠르나 위 내용물이 많을 경우 약물 흡수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 점막에 대한 약물의 자극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약물의 투여 경로에 따라서도 흡수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경구투약 순서로 정맥주사가 가장 빠른 흡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밖에도 특이 체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소량에도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떤 약물에 대한 대상자의 느낌과 약물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게 생리식염수 등의 위약을 제공했을 때 환자가 아프지 않다고 반응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기온이 약물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온이 높으면 말초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관 확장제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약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제 질병 치료와는 무관한 약물로 심리적 효과를 이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할 때 투여하는 약물입니다. 환자가 위약임을 모르게 해야 하고 기대되는 약물의 효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 용량, 반응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고 특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약일 경우에는 위약의 형태, 색, 크기와 맛이 같은 것으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구 약물 투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의 효력과 중독 증상,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투약하던 약을 주지 않고 다시 처방을 받아서 투약해야 합니다. 약품명과 일회 분량이 정확히 기입된 것만 사용을 해야 하고 약을 준비한 사람이 먹이도록 하며 약을 다 먹을 때까지 환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지시된 시간에 투약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구 약물의 복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19년 상하반기 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물약은 흔들어서 일정한 농도로 투약을 해야 하고 기름약은 먹인 후 뜨거운 차를 마시게 하거나 차게 해서 먹여야 합니다. 치아가 착색되는 약인 철분제는 빨대를 구강 깊이 삽입하여 먹여야 하고 혓바늘이 돋았을 때에는 입안에 물고 있게 해야 합니다. 설화 투여제는 혀 및 점막을 통해서 투여하는 방법으로 약물이 녹을 때까지 혀 아래에 넣고 기다리도록 하고 삼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협심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니트로글리세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쓴약은 먹이기 전에 얼음을 먹게 하면 불쾌감이 감소되거나 쓴맛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루고렉은 쓴맛을 감추기 위해 우유나 과일 주스에 희석하여 빨대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트만 용액은 생리식염수에 염화 칼슘과 염화 칼륨 등이 포함된 수액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약물의 병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협동작용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하는 경우에 약물의 효과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작용은 병용 효과가 개개의 약물이 나타나는 작용의 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승작용은 병용 효과가 개개의 약물이 나타나는 작용의 합보다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량작용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할 때 각 약물의 작용이 감소 또는 상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약물의 연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알레르기는 약물을 반복 투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병적인 반응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약물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킨 과민성 반응입니다. 그 예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해당되겠습니다. 축적작용은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중독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대표적인 약물이 디곡신입니다. 그리고 약물의 의존성은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생리 상태가 변화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는 신체적 의존과 찾아 섭취하는 정신적 의존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아나필락시스는 무엇일까요? 아나필락시스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증상을 살펴보면 가쁜 호흡, 급격한 호흡수의 증가, 쌕쌕거리는 천명음,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 그리고 맥박이 100회 이상으로 뛰는 빈매, 갑작스러운 기관지 근육의 수축, 인두와 후두의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에피네프린을 투약해서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기관 내 삭관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의 연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성은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중독작용은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과 알코올, 마약과 같은 약물의 남용에 의한 정신적인 중독을 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경구 투여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유동식, 즉 액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자와 소아 환자, 설사 환자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환자로는 금식 환자, 무의식 환자, 연하 곤란 환자, 구토 환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약물은 복용 시간이 정해져 있게 되는데 해열제는 식후나 취침 전에 복용을 해야 하고 항생제는 일정 시간 간격을 맞추어서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정 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제는 식전과 식간 또는 취침 전에 복용을 해야 하고 이뇨제와 강심제는 식간에 복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약제 용기나 겉봉에 기재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부 연월일, 내용과 외용의 구분, 의료기관의 명칭, 복용법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약물 남용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약물을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과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을 떠나서 기분 전환, 쾌락 추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약물 오용은 사용되는 약물을 대상자가 자가 처방하여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때까지 방치하는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마취제입니다. 마취제는 수술 시 환자의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입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전신 마취제와 국소 마취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전신 마취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마취제는 정맥용 마취제와 흡입 마취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정맥용 마취제는 마취 유도를 위해서 정맥 내로 투여해서 전신 마취를, 즉 자발 호흡이 가능하지 않은 인공호흡 장치를 이용한 마취를 하는 것인데요. 전신 마취를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작용, 발현 시간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치오펜탈 소듐, 케타민, 드로페리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흡입 마취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도를 통해 흡입하여 전신 마취를 유도하는 약물로 마취의 깊이를 조절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취의 유지를 하는데 이용되는 것이죠. 종류를 살펴보면 아산화질소, 사이클로프로판, 이소플로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소 마취제입니다. 국소 마취제는 척수 수준 이하의 작용을 해서 통각 자극의 전도를 차단함으로써 통증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류가 최근 23년 상반기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과거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리도카인이 있는데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 유도와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코카인은 혀를 강하게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프로카인은 침윤 마취, 척수 마취, 신경을 차단하는 것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마약성 진통제는 최근 23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18년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몰핀입니다. 몰핀은 효능이 진통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이 호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호흡부전, 즉 호흡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노인 환자에게 투약을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을 오래 사용하면 약물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약물의 사용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내성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약물 투여를 중지하게 되면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게 되고 사지 떨림, 경련 등의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중지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투여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하고 정상 호흡수일 때 투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두 번째는 코데인입니다. 코데인은 효능이 진통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진해제, 가래를 삭히는 역할을 하게 되며 지사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부작용은 오심, 구토, 변비, 역시나 마약성 진통제의 특징인 호흡 억제하는 역할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며 무호흡, 경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량 사용 시에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데메롤입니다. 이것 또한 급성 통증이라든가 수술 전 진정, 수술 후 진통제로서 쓰이게 되는데요. 가장 큰 부작용이 역시나 호흡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 무호흡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저혈압, 변비에 강한 내성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해열 진통제의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효능을 살펴보면 해열, 열을 떨어뜨리고 진통, 통증을 감소시키고 소염,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전증, 혈관 내 찌꺼기를 녹이게 되는 치료제로서 쓰이게 됩니다. 부작용을 살펴보면 두드러기, 위장 출혈, 자반성 출혈, 혹 과다를 일으킵니다. 출혈 위험이 있다 보니까 금기 사항을 살펴보면 혈우병, 출혈성 궤양, 위궤양 환자 등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인데요. 효능을 살펴보면 해열과 진통 효과가 있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간에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용혈성 빈혈, 즉 적혈구 세포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깨지게 되는 빈혈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는 출혈성 궤양 또는 위궤양 환자에게 진통 효과를 주기 위해 어떤 약을 투약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아닌 타이레놀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서 코가 간질간질하고 콧물이 증가하게 되고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알레르기란 신체가 어떤 물질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히스타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타민을 억제하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는 항알레르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을 보면 드라마민, 클로로페니라민 말레이트, 브롬페니라민 말레이트, 테르페나딘이 있습니다. 이 약물의 공통적인 부작용은 졸림과 진한 분비물이 증가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을 물어보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민은 참을미와 임신 초기 구토증에 주로 사용이 되고 부작용이 졸립니다. 클로로페니라민 말레이트는 부작용이 구갈과 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롬페니라민 말레이트는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단마진 즉 두드러기에 사용이 되며 부작용은 기면 상태, 진한 분비물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테르페나딘은 역시나 부작용이 구강 건조와 진한 분비물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항응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응고제라고 하는 것은 응고를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18년도 상반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헤파린이 있는데요. 치료는 혈액의 응고 또는 혈전을 방지하고 과콜레스테롤증이나 동맥경화증 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살펴보면 출혈, 장기 투여시 골다공증과 자발적 골절, 일시적인 혈소판 감소증, 중증의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로는 출혈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투여 전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응고제의 두 번째 약물은 경구용 항응고제인데요. 치료를 살펴보면 쿠마린은 항균 효과가 있고 항혈전작용, 부종을 개선하는 효과, 항암작용, 고혈압, 부정맥, 골다공증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살펴보면 간과 신장을 손상할 수 있고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살펴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강심배당체입니다. 이 약물은 심근에 직접 작용을 하는 약물인데요. 2차 작용으로 이뇨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물에서 나온 당이 함유된 배당체가 유화 성분이기 때문에 강심배당체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인 약물에는 디곡신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22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효능은 우렬성 심부전과 심방 부정맥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1회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섬액, 저혈압, 졸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섬액이라고 하는 것은 분당 맥박이 60회 이하로 측정이 되는 것인데 부작용으로 섬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맥박을 측정해서 이미 섬액이라면 투약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와베인이 있습니다. 와베인의 효능은 속효성, 강심 배당체인데요. 즉, 빠른 작용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짧은 작용 지속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기톡신의 효능을 살펴보면 와베인과는 반대로 장시간 작용형 강심 배당체로 디곡신과 작용이 유사합니다. 특성을 살펴보면 생체 내 반감기가 느려서 투여 중지 후에도 오랫동안 작용이 지속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혈압 강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강화제는 혈압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혈관 확장제가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로는 히드랄라진이 있고 혈관 평활근에 작용하여
말초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미녹시딜도 고혈압을 치료를 하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로 프라조신과 독사조신이 있게 되는데, 프라조신은 당뇨나 통풍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 사용이 되고, 독사조신은 이뇨제와 병용 사용 시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로서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프로프라놀롤과 아테놀롤이 있습니다. 아테놀롤은 고혈압, 협심증에 사용이 되는 것으로, 협심증 시 갑작스러운 투여를 중지하게 되면 심근경색과 심실성 부정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중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말초성, 중추성 교감신경 기능 억제제로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구아네티딘 약물이 있습니다. 치료 시작 후 2-3일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고, 클로디딘은 혈압 강화제로 이뇨제와 병용하여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으며 장기요법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그 종류로는 캡토프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제를 사용함으로써 소변 배출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히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아밀로라이드, 프로세마이드, 스피롤락톤, 클로로티아지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로세마이드 라식스가 17년 상반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혈압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약물로는 칼슘 기량제, 칼슘 차단제가 있게 되는데, 이 약물은 심근의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약물의 종류로는 암로디핀, 딜티아젬, 베라파밀, 니페디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협심증 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이 진행할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나 많이 5번이나 최근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효능을 살펴보면 협심증, 우렬성 심부정증 치료에 사용되는 강력한 평활근 이완제입니다. 적응증은 체위성 저혈압이나 빈맥, 오심구토, 두통, 실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빠르게 변질되기 때문에 개봉 후 날짜를 기록해야 하고, 빛으로부터 차단이 필요한 차광 용기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증가가 필요한 특징이 있고, 투약은 혐입, 즉 설화 점막으로 투약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항협심증 약물로는 파파베린이 있는데요. 효능을 살펴보면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근에 작용을 하게 되고,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진정제, 혈관 확장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프라놀롤도 항협심증 약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지 확장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는 폐 공기 통로를 확장시키는 약물로 18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약물의 종류에는 에피네프린이 있게 되는데,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천식, 기관지 확장증, 곡소부위 출혈, 심정지, 심박동수 증가,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 심근의 전기 전도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에페드린은 천식과 기관지염과 비충혈 제거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살부타몰, 페노테롤, 포모테롤은 기관지 천식과 기관지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미노필린 또한 천식과 이뇨 작용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벤토린은 기관지 천식에 사용이 되는 약물입니다. 이번에는 항결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결핵제는 결핵을 치료하는 약인데요. 결핵치료제는 투여 시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병용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병용요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과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균의 혼합 감염 치료를 위해서이고,
특수한 감염 질환에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에도 내성이 증가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지연시키기 위해서이며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결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항결핵제는 1차 약과 2차 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차 약에는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스트립토마이신, 에탄부톨, 피라지나마이드가 있게 되는데 각각의 약물별 부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나이아지드는 말초신경염과 간염, 과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리팜피신은 간암, 발열, 자반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은 재팔 내신경 장애, 즉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현기증, 운동실조, 신장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탄불톨은 시력 감소, 시야 협착증, 정록 생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피라지나마이드는 간독성, 고산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소나이아지드 INAH는 말초 신경염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6, 즉 피리독신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항결핵제 2차 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 종류에는 파라아미노살리실산, 가나마이신, 포로디나마이드, 사이클로세린이 있습니다. 종류별 부작용을 살펴보면 파라아미노살리실산은 소화장애, 간독성, 과민증을 유발합니다. 가나마이신은 재팔 내시경 장애, 청각 장애를 일으키고 신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차 약에서도 2차 약에서도 제8 내신경의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프로디나마이드는 소화장애, 간독성, 과민증을 유발하게 되고 사이클로세린은 정신병, 성격의 변화, 경련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약, 2차 약을 포함한 항결핵제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될까요? 1차적인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이소나이아지드, INAH, 리팜피신 RMP, 피라지나마이드 PZA, 에탄부톨 EMB를 2개월간 사용한 후 4개월간 피라지나마이드를 뺀 3가지 약제를 투여하는 6개월 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결핵을 치료할 때에는 6개월을 사용해야 치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대사사물로 소량으로 다른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물질입니다. 이 부분은 22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항생제는 어떻게 투여를 할까요? 바로 혈중 농도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투여를 해야 합니다.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피부 반응 검사, 즉 피내 주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세가 완전히 없어진 후에도 2, 3일은 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생제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세팔로스포린류, 페니실린류, 퀴놀론류, 폴리펩티드류, 클로람페니쿨류, 테트라사이클린류가 있으며 그 종류를 고르라고 했을 때 과거 시험에서 페니실린이 답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은 제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산제는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하여 위장 및 십이장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즉, 위액의 pH가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제산제는 소화성 궤양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궤양 자체를 치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산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는 제산작용을 하게 되며 고인지혈증을 교정하거나 하게 됩니다. 부작용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치질, 고알루미늄 혈증, 인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물로는 칼슘 카보네이트가 있게 되는데요. 제산작용을 하게 되며 칼슘을 공급하게 되고 고인지혈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마찬가지로 변비가 유발될 수 있으며 칼슘 공급으로 인해서 고칼슘 혈증이 나타날 수 있고 저인지혈증, 오심구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물은 미란타입니다. 이상 과다, 속쓰림, 위장 불쾌감, 식체, 가스 제거 시에 사용이 되는 것으로 방법은 1일 4회 식감 및 취침 시 경구 투여하게 되며 부작용은 역류와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인슐린인데요. 이 부분은 20년 하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인슐린은 랑게르 한스섬의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인데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혈당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의 형태로 바꾸어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함으로써 혈관 내에 있는 당을 간과 근육으로 이동하면서 혈당이 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집에서 스스로 인슐린 투여를 하는 자가 투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18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사용 전에 인슐린 용기를 두 손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굴려 섞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물이 굳거나 용기에 침착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약 방법을 살펴보면 복부, 상바, 대퇴 부위를 순환하면서 피하 주사를 해야 하고 투약 시간은 정확한 용량을 아침 식전 30분 이내에 투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 저혈당 증상인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발한 땀이 나고 배고픔 떨림, 오한, 두통, 심계 항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혈당 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또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즉 단당류, 사탕이나 설탕물 등을 즉시 섭취하면 저혈당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궁수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수축제는 정상 분만과 유사하게 자궁의 수축을 일으키기 위해 분만 전에 사용되는 약물인데요. 산모와 태아에 가장 좋은 조기 질 분만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옥시토신이 있는데 이것은 분만을 촉진하게 되고 자궁수축을 일으키며 유방에서의 유주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과량 사용 시 자궁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투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궁이완제는 어떠한 약물일까요? 조기 분만의 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태아가 거의 완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자궁 운동을 감소시키고 임신 기간을 연장해 영아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염산 리토드린, 황산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황산 마그네슘은 자궁 근육 이완과 자간증, 즉 임신 중독증의 경련을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약은 응급 상황 시에 이용되는 약물로서 응급차, 즉 이머전시 카트, 줄여서 이카트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약물입니다. 약물의 종류들이 시험 문제에 과거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에피네프린은 21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효능을 살펴보면 교감신경 흥분제, 강심제, 혈관 수축제, 국소 출혈을 방지하고 기관지 천식, 기관지 확장증의 경련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환자가 위급 상황이 됐을 때 생존시키기 위해서 작동하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을 살펴보시면 심정지, 심실세동에 사용을 하게 되고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중증 아나필락시스, 중증 기도질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햇빛을 피해야 하는데 차광 보관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응급약은 아트로핀입니다.
이 약물은 부교감 신경 차단제로 쓰이는 것으로 적응증을 살펴보면 섬액에 사용이 됩니다. 섬액은 1분에 60회 미만으로 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섬액을 교정하기 위해 아트로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작용은 산동, 눈동자가 커질 수 있고 구갈, 입마름이 있으며 오심, 구토, 배뇨장애, 호흡장애, 신개항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기사항은 녹내장이나 마비성 장폐색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응급약은 리도카인입니다. 리도카인은 23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효능은 국소 마취제, 부정맥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적응증은 심실성 빈맥과 심실세동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졸리움, 오심, 구토, 섬액,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약물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입니다. 효능은 산증을 교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 몸의 적정 pH는 7.35에서 7.45로 이 7.35보다 낮을 경우 pH를 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부작용은 대사성 알칼리증, 고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 저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응급약은 칼슘 글루코네이트입니다. 효능은 칼슘 공급제로서 쓰이게 되는데요. 칼슘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뼈와 치아를 형성하거나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도 하고 혈관 수축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적정 수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작용은 오심구토, 권태감, 변비, 심계항진, 홍조, 발한 열감이 있을 수 있고 금기사항을 살펴보면 심실세동, 신결석, 고칼슘 혈증과 같은 질환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충제는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로 메벤다졸은 대부분이 유기용제로 일시적인 위장관 증상과 두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피페라즈는 회충에 사용이 되며 부작용은 피부 발진, 발열, 관절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펜텔파모에이트는 회충, 구충, 동양 모양 선충에 사용이 되며 편충에는 효과가 없고 90% 이상의 충체가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벤다졸은 회충, 요충, 편충, 십이장충 치료에 쓰이며 플로벤다졸은 선충류인 회충, 요충, 편충, 십이장충에 사용이 됩니다. 프라지칸텔은 어패류나 덜류킨, 육류에 의한 흡충과 조충에 쓰이게 되고 비티오놀은 폐 디스토마와 조충에 유효한 구충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